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64페이지의 열차 저항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텐션이 많이 낮아졌죠? 이번에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예,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책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저항의 종류가 보니까 6개 되어 있네요. 6개가 되어 있는데 이 6개를 좀 분산해가지고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항의 종류 방가로 1번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출발 저항부터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 저항에는 뭐가 있을까? 출발 저항, 주행 저항, 구배 저항, 곡선 저항, 터널 저항, 가속도 저항, 별의별 저항이 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출발 저항입니다. 열차가 출발하려면 열차가 출발할 때 출발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판서를 하기 전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가만히 서 있었잖아. 가만히 서 있으면서 꿀 빨았잖아. 꿀 빨았는데 이제 가자 할 때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만 더 있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그때 그 귀찮은 그 순간의 저항, 그 순간에 안 가고 싶다 이러한 저항 있죠. 그럴 때 내가 움직이는 이러한 저항을 갖다가 우리는 출발 저항이라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평탄한 직선 선로 위에 평탄한 직선선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차량이 일단 정차가 돼 있어야지 출발이 가능하잖아요. 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으려는 네, 얘기했죠? 출발하지 않으려는 열차 저항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출발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 저항에 대한 저항은 열차 구배가 없는 직선 구간에서 출발할 때 받는 저항으로 정차된 열차를 출발시킬 때 견인력은 움직이는 상태의 열차를 견인하는 견인력보다 큰 견인력이 필요하며 이 견인력을 저항으로 계산하는 것을 출발 저항이라고 하는데 열차가 구배가 없는 직선 구간이라고 했는데 구배가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1호선 역에 가도 보면 어떤 역이 있냐면 별 독특한 역,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몇 년 전이었나? 6년 전인가? 그때 1호선 갔을 때는 인천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에 어떤 역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상구배 이쪽에 정거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동 딱 잡을 때 뒤로 밀려나 미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는 구배가 없는 직선 구간에 출발할 때 받는 저항이라고 해요. 일단 출발 저항의 특징이 뭐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안 가고 싶어. 근데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 저항이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싫은데 출발해야 되는 그거를 출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출발 저항의 크기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책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책에 뭐라고 적혀져 있기 전에 내가 적어야죠. 출발 저항의 크기. 출발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항의 크기. 정차한 열차가 출발할 때는 차축과 축수, 치차부 등 회전 마찰부에 유막이 파괴되어 금속과 금속이 직접 접촉함에 따라 마찰 저항이 증가되어 그만큼 별도의 견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은데 가야 되니까 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열차가 출발하여 차축이 회전하게 되면 윤활유의 유막이 다시 형성이 되어 마찰 저항은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출발 저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주행 저항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열차가 출발 시에 차축 등의 회전 마찰부의 유막 파괴로 발생하는 출발 저항은 유막이 다시 형성되는 속도 어느 정도에서 최소값이 됩니까? 이 중요합니다. 출발 저항의 크기가 3km/h에서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3km 이후부터는 주행저항으로 계산됩니다. 주행저항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행저항이 나오는 것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출발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출발저항은 뭐 기온, 정차시간, 장단의 영향을 받으며 차량의 종류, 윤활유, 운전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실험에 의하면 약 30초에서 1분가량 정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값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차 시간은 거의 30초에서 1분이 맞아요. 거의 그렇게 돼요. 물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급하게 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요 줄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저항 제한 요소입니다. 자, 출발 저항 제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항 제한 요소 바로 기온, 정차 시간의 장단, 자, 길장자, 짧은 단자 쓸 때 이 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종류. 그렇죠.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제한 요소가 받게 되겠죠. 차량 종류에 따라. 운전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윤활유 운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 저항의 제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출발 저항의 제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계획상 출발 저항의 값이 있는데 이거 표로 솔직히 다 그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요 표를 그렇죠. 형광펜으로 다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판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요. 저번 주 제가 수업하는 그 상태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거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보시면 평상시 출발일 때 평축 룰러축, 그러니까 기울기상의 기동 시 평축 룰러축 다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면허 필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별표를 많이 쳐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필기하는 이 내용들도 면허 운전 이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시험에도 나오고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필기한 내용은 운전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저항에 산식 나와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저항 가볼게요. 주행저항. 자, 3km 이후부터는 주행저항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주행저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촬영했을 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 보이는데 옷이 두꺼워서 그래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걔도 얼굴은 그래도 좀 표가 안 나나?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두 번째 주행저항입니다. 주행저항입니다. 주행저항은 일단 차량이 평탄한 직선 선로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 저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주행저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행저항의 원인별 분류를 한번 봅시다. 주행저항의 원인별 분류. 기계에 의한 저항이 있고 속도에 대한 저항이 있죠. 기계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에 의한 저항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계 부의 마찰 및 충격. 차량과 레일 간의 마찰.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 있습니다. 속도를 한번 볼게요. 속도에 의한 저항은 공기의 마찰. 특히 자동차 탈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냐? 이제 기억 안 난다. 저거 창문을 한번 내려보세요. 창문을 내려봐서 얼굴을 한번 내밀면 바람이 싹 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에 대한 마찰. 그리고 차량의 동력. 이게 바로 속도에 의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입니다. 요거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축과 축수 간에 발생하는 차륜의 회전을 방해하는 마찰 계포는 주행저항으로 적용이 되고요. 차륜과 축수 간의 마찰 저항은 마찰 저항 R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찰 저항 R은 바로 마찰 개수 뮤 그리고 차축의 부담 중량 W 하고 차륜 직경 D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차축 직경이죠. 잘 보세요. 스몰 d는 차축 직경입니다. 차륜 직경은 반비례합니다. 차륜 직경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R 이퀄은 D분의 FD 또 D분의 mu WD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똑같잖아요. 보면 R은 뭐예요? 그렇죠. 저항이죠. 저항이 뭐예요? 그렇죠. 저항이 F와 차축 직경 그리고 mu W랑 비례가 된다. 차륜 직경은 반비례된다. 이런 내용을 공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동료에 의한 저항입니다.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차륜 단면과 레일 간의 마찰 저항은 알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행동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요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차량 동료에 의한 저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동료에 의한 저항. 어린이 노래 그 동료가 아니고요. 뭔지 아시겠죠? 동료. 동료에 대한 진동은 차체를 강체로 본 경우이나 차량은 하나의 탄성체이므로 휘임 진동, 고임 진동 등의 복합적 진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진동 방향을 단순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동료의 원인입니다. 차량 동료의 원인. 레일 이음의 상하 좌우 불일치. 열차 탈 때 쿵쿵 쿵쿵 거리잖아요. 이거 칙칙폭폭이 아닙니다. 쿵쿵 쿵쿵입니다. 쿵쿵 꽝꽝 하잖아요. 이것도 차량 동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곡선부의 원심력 작용. 원심력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원심력으로 갈 때는 동그라미, 이 지불놀이 내 얘기했잖아요. 지불놀이 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물체, 그거를 구심력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곡선부에 원심력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로 켄트라는 의미를 하게 되는, 이거 아마 요거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켄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외측 레일을 높이는 거예요. 왜 높이느냐?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곡선부로 삐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려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측 레일을 높여가지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켄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1435mm의 궤간 간격을 외측 레일에서 살짝 늘려줘서 슬랙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슬랙이에요. 외측 레일을 높여주고 그리고 레일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켄트와 슬랙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아마 그 다음 챕터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챕터에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이 책 만드는 저자가 철도에 대한 거 다 서술했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원심력 나오자마자 켄트, 슬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풍압 및 차륜 단면의 경사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테이퍼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예. 자, 167페이지입니다. 공기에 의한 저항 보겠습니다. 공기에 의한 저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저항은 전부 저항, 후부 저항. 전부 저항은 뭐예요? 그렇죠. 전동차 맨 앞부분에 있는 저항. 후부 저항은 전동차 맨 뒷부분에 있는 저항을 전부 저항, 후부 저항이라고 그러죠. 차량 간의 와류 저항, 정기적인 저항이네요. 측면 저항으로 분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전부 저항, 후부 저항.
와류저항. 이것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 상하면 저항. 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저항은 다른 저항과 달리 열차 중량에는 관계없이 차량의 형상, 연결량수, 공기와 접촉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저 두 번째 세 번째 저 부분 있죠. 공기저항의 제한 요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공기저항의 제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열차 중량에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열차 중량에는 관계없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차량의 파란색으로 적자. 파란색 너무 많이 안 적었다, 그죠? 차량의 형상. 연결량수. 공기와의 접촉면 등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대 편성 열차의 톤당 공기저항은 점차 감소되나 동차와 같이 단차 운전할 때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의 크기는 열차의 중간부를 이르라 할 때 전면부의 저항은 10, 기관차 차위의 차량은 0.8, 열차 후부의 차량은 2.5의 크기를 비율로 커지며 공기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실험식은 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넘어갈게요. 공기저항의 값의 계산은 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배저항입니다. 구배저항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의미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구배저항입니다. 구배라는 것이 사실 기울기라는 의미입니다. 기울기 저항을 의미하는데 이 기울기 저항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배가 있는 선로 위를 운전할 때 지구 중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울기 저항, 구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구배 저항이라는 것이 기울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구배 만나면 상구배라고 해서 상기울기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하기울기 하면은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멈추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내리막길을 갈 때 제동을 밟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제동 없이 내리막길 가자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슉 내려가잖아요. 이러한 저항을 우리는 기울기 저항, 구배 저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르막길 갈 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내려가듯이 내리막길로 갈 때 브레이크 없으면 싹 내려가듯이 이러한 저항을 우리는 구배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곡선 저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저항. 죄송합니다. 필기를 잘못했네요. 이거 이 방가로 3번인데 내가 와 이러노? 방가로 3번이죠, 요거. 자, 방가로 4번 9배장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곡선저항. 곡선저항은 말 그대로 곡선을 통과할 때 생기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선을 통과할 때 곡선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주행저항 및 구배저항 왜 곡선의 기인되어 발생합니다. 이것을 곡선저항이라고 하네요. 그럼 곡선 저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차가 곡선 선로를 주행할 때는 16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곡선 선로를 주행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필기해 보겠습니다. 관성 및 원심력에 의하여 레일과 차륜 간의 마찰저항.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측 레일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 그래, 곡선 저항에 해당되겠다, 이거는.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의 뭐라고 되어 있을까? 길이 차이 때문에. 길이 차이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슬랙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슬랙이라고 해서 슬랙백을 추고 그 지랄 하지 말고요. 예, 외측 레일이 당연히 더 길고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차이 때문에 한쪽 차륜이 미끄러지면서 마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저항의 산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곡선 저항을 우린 RC라고 하죠. RC 이꼴은 곡선 반경이 R입니다. R분의 700 킬로그램 퍼 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곡선 저항은 뭐예요? 이 곡선이라는 레일이 있잖아요. 이 레일에 있을 때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레일까지가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곡선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터널 저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속도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뭘 산식을 갖다가 자꾸 유도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뺐나 봅니다. 어차피 운전 이론 시간 때 배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하나 봐요. 그럼 터널 저항하고 가속도 저항은 제가 뜻만 적어 놓고 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터널 저항입니다. 방가로 4번 있죠? 이제 방가로 5번 할 차례네. 방가로 5번 할 차례네. 그죠? 네. 자, 방가로 5번 할 차례네. 5번 터널 저항입니다. 터널 저항 당연히 있겠죠. 특히 공기에 대한 저항이 더 클상 싶습니다. 터널 저항은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차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적을게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저항을 터널 저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속도 저항입니다. 가속도 저항은 열차를 가속시키기 위한 힘의 반작용. 무슨 작용? 반작용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속도 저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 저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역행이론 들어갈 텐데 역행이론 중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기동경익력, 뭐 전격 점착 견익력, 뭐 이때요 이런 것들 넘어가고 해서 딱 이제 핵심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171페이지 맞죠? 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 필기만 할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 회전수가 적을 때, 자, 회전수가 적을 때는 큰 회전력을 발휘한다. 견인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회전수가 증가한다. 고속이 되면 전류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회전력은 저가 되겠죠. 그 전력 소비량이 적을 것. 그리고 회전수가 광범위하고 속도 제어가 비교적 영리하다고 해가지고 그림 나와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는 이것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173페이지.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교류 전동기로서 직류 직권 전동기와 달리 정류자와 브러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동이론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이론. 제동이론 들어가야 되겠네. 자, 제동이론 들어가 볼게요. 175페이지에 제동이론 들어가 있죠. 제동이론. 자, 제동이론 들어가 볼게요. 철도 제동의 종류라 그래가지고 기계식 제동 장치, 전기식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계식 제동 장치. 공기제동, 수용제동이 있습니다. 이걸 하자. 두 번째, 전기식 제동장치. 발전제동, 회생제동. 자, 발전제동, 회생제동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제동, 회생제동 중요하니까요. 레일제동. 와류제동. 그 다음에 혼합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제동, 기계식 제동 장치인 공기제동 한번 볼게요. 공기제동.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구나. 공기제동 한번 볼게요. 진공제동, 증기제동, 자동 공기 제어 제동기에서와 같이 압력 공기 등 제동에 사용되는 원동력이 제동통 피스톤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재륜자를 직접 누르는 경우 재륜자를 누르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주사기 있잖아. 주사기. 반을 빼고 주사기. 거기에 조만한 구멍을 딱 막아놓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딱 해보세요. 딱 눌러보세요. 가면 갈수록 힘이 더 들지 않아. 왜 그러냐? 그 공기의 압축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밀 수 있는 힘. 공기 대신에 스프링을 싹 넣어가지고 압력을 싹 내미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제동 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제동 원력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동 원력은 4분의, 이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P입니다. 이 P는 압력으로 알고 있어요. D는 차륜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6페이지에 재륜자 압력도 보시면 재륜자 압력이 P'입니다. P'은 제동 원력에다가 제동 배율과 제동 통수와
제동 효율을 곱한 것을 재륜자 압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 원력 공식을 먼저 적어 봅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P. 그 다음에 제동 뭐예요? 이가 뭐예요? 제동 배율. 그 다음에 N 제동 통수 곱하기 제동 효율 있죠? 80% 90%까지 0.8, 0.9 에타 해가지고 재륜자 압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제동 원력인데 4분의 파이 D 제곱 펜 하고 에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176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도 같이 봐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동률은 이렇고요. 177페이지에 제동력 나와 있네요. 제동력. 예, 제동력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동력. 자, 제동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력. 열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힘은 제동력과 열차 저항이며 제동작용으로 주행하고 있는 열차의 속도를 낮추는 힘을 제동력이라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열차가 잘 가고 있는데 그 잘 가고 있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힘을 제동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동력을 우리는 B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재륜자의 압력도 이것도 킬로그램이에요. 이것도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동력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제동력 공식 B는 뭐예요? 그렇죠. PF가 되겠습니다. 이때 P는 뭐예요? 이때 P는 재륜자 전 압력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스몰 f는 마찰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동력과 점착력으로 봤을 때 제동력이 점착력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동력은 W분의 P 그리고 점착력은 스몰 f분의 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이거 발전제동하고 회생제동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럼 178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